여러분은 상상이나 되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노인이 아들 집으로 이사 들어간 후 단지 노인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혐오를 받아 식탁에 앉지도 못하고 방으로 쫓겨나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는 사실을요. 그 차갑게 식어버린 흰쌀밥 한 그릇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무너져버린 존엄의 빙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사돈어른, 그러니까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예고 없이 방문한 바로 그날, 평온해 보이던 가족 모임은 존중과 각성을 일깨우는 거대한 폭풍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과연 결벽증 때문에 천륜이 변질될 수 있을까요? 이 가정의 시련 속에서 아들은 침묵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냈을까요? 사돈어른이 입을 열었을 때 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얼굴을 들 수 없었을까요? 혐오받는 노인, 까탈스러운 며느리, 그리고 유약한 아들.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이 가정의 꽉 막힌 매듭이 어떻게 순식간에 풀리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저녁 식사 한 끼로 촉발된 그 폭풍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68입니다. 저는 평생 우체부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시골 고향 집 대문 앞 색이 바랜 아스팔트 길처럼 평범하고 고요했습니다.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삶이었죠. 반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로는 그 고요함 속에 텅 빈 쓸쓸함이 더해졌을 뿐입니다. 서울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아들 민호는 혼자 있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와 합가하자고 졸랐습니다. 모시겠다는 그 말이 참 간곡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넓은 빈집을 혼자 지키는 것도 청승맞다 싶어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 아내의 산소를 찾아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산소 옆 감나무가 바람에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내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민호가 새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며느리 지은이가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맞아주더군요. 제 손에 들린 투박한 보따리를 받아들며 조금은 과하다 싶을 만큼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했고 인테리어는 꽤 큰 돈을 들인 티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 도윤이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며 제 품으로 파고들 때 덜컥거렸던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듯 했습니다. 지은이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금세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을 차려내 왔습니다. 생선이며 고기며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며느리는 제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을 한 그릇 가득 퍼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효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설 때 며느리가 저를 부축하려다 아주 찰나의 순간 몸이 뻣뻣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코끝을 살짝 찡그리는 그 모습은 너무 빨라서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죠. 저녁 식사 시간. 겉보기엔 화목해 보였지만 지은이는 교묘하게 제자리를 식탁의 가장 구석, 아들과 손자에게서 제일 먼 곳으로 배치했습니다.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버님, 이쪽 자리가 등 뒤가 벽이라 기대기도 편하고 에어컨 바람도 안 와서 감기 안 걸리실 거예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제 마음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마치 재단이 잘된 옷에 삐져나온 실밥 하나처럼 거슬리는 느낌이었죠. 식사 후 오랜만에 본 손자를 안아보려는데 지은이가 잽싸게 도윤이를 채가듯 데려갔습니다. 도윤아, 얼른 씻고 숙제해야지.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 할아버지 오늘 차 오래 타셔서 피곤하셔. 그러곤 제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일찍 쉬세요. 방은 다 정리해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가 마련해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구는 새 것이었고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눕자마자 코를 찌르는 듯한
강력한 레몬 향이 덮쳐왔습니다. 자연의 향기가 아니라 싸구려 방향제가 남긴 인공적인 냄새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랄 정도였죠. 환기를 시키려 창문을 열었더니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바로 보여 아이들 떠드는 소리, 이웃들의 소음이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분명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속으로 알 수 있었죠. 며느리는 진심으로 저를 환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진수성찬은 며느리로서의 도리였을 뿐, 찡그린 코끝과 구석 자리, 그리고 그 지독한 방향제 냄새가 진짜 태도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갈아입은 옷을 냄새나지 않게 직접 손빨래해서 베란다 구석에 널었고 하루에 2번씩 씻고 수염도 깔끔하게 깎았습니다. 그들에게 방해될까봐 대부분 방 안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제가 잘하면 이 가족에 녹아들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벽구석의 곰팡이와 같아서 환경이 습하기만 하면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겉을 아무리 닦아내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며느리에게는 습기의 원인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의 생활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불필요한 배역을 맡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예의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 예의 밑바닥에는 혐오라는 이름의 깊은 도랑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 도랑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로 쌓여갔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려 하면 소파는 어김없이 칙칙한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버님, 소파가 밝은 색이라 때가 잘 타서요. 덮어두는 게 세탁하기 편해요. 하지만 그 천은 제가 나타날 때만 덮여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빨래를 해둬도 며느리는 굳이 따로 대야의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표백제를 풀어 제 옷을 다시 담가두었습니다. 그 독한 소독약 냄새는 레몬 방향제보다 더 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손자 도윤이와의 격리였습니다. 도윤이는 저를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제 방으로 쪼르르 달려와 옛날 우체부 시절 개에게 쫓기던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곤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눈에 불을 켜고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도윤아, 피아노 연습했니? 영어 단어는 엄마 도와서 콩 좀 까자. 한 번은 도윤이가 제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은이가 다가와 아이를 확 낚아채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몇 번을 말해 할아버지한테 자꾸 올라타지 말라고. 할아버지 연세 드셔서 몸에 파스 냄새, 약 냄새 심하단 말이야. 애가 그거 맡으면 몸에 안 좋아. 약 냄새. 그 세 글자가 달궈진 쇠꼬챙이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고개를 숙여 소매 끝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은은한 한약 냄새와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신경통 때문에 한의원에서 지어준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당뇨가 있어 발 혈액순환을 위해 매일 약을 발라야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익숙한 생존의 냄새가 며느리의 코에는 그토록 큰 죄악이었나 봅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젊은 날 폭우 속에 우편물을 배달하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을 때보다 더 처참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퇴근하고 왔을 때 저는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은이가 깔끔한 건 좋은 일이다만 나한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나 매일 씻고 위생에 신경 많이 쓰는데. 민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손만 꼼지락거릴 뿐이었죠.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코가 좀 예민해요. 어릴 때부터 결벽증이 있어서. 아버지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잘 말해 볼게요. 그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주눅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 죄인처럼 방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제 몸 냄새가 집안 공기를 오염시킬까 두려웠습니다. 오직 손자 도윤이만이 작은 햇살처럼 몰래 제 방에 들어와
작은 의자를 놓고 제 발치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난 할아버지한테서 나쁜 냄새 안 나는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한테 무슨 냄새가 나? 도윤이는 제 옷에 코를 박고 킁킁대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햇볕에 말린 이불 냄새나. 그리고 시골 할머니 방에 있던 나무 상자 냄새. 좋은 냄새야.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세상은 이렇게 편견 없이 투명한데 말이죠. 그러나 이 유일한 위로마저 곧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고 사돈어른인 박 여사님이 점심 식사를 하러 오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는 이틀 전부터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백합꽃 향기로 진동했고 먼지 한 톨 없이 닦고 또 닦았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탁보와 그릇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그 뒷모습을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사돈어른이 오기 전날 밤 예감했던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호와 도윤이가 TV를 보고 있을 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나오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님, 저와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방어적인 자세였습니다. 상의해 드릴 게 있어서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결단과 짜증이 섞인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내일 저희 엄마 오시잖아요.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기관지가 안 좋으세요. 자극적인 냄새를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결국 뱉어냈습니다. 내일 점심은 아버님 방에서 드셨으면 해요. 식사는 제가 따로 방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 말은 소음기를 단 총알처럼 제 마음의 방어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결혼식 때 다소곳이 차를 올리며 아버님이라 부르던 그 여자가 시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밥을 먹이겠다니요. 이게 어른에 대한 대접입니까? 아니면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환자 취급입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무슨 말이라도 해보려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일어나서 남자답게 아내에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한마디 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TV 볼륨을 한 칸 더 높일 뿐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며느리의 독설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아들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아내와의 그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리기 싫어서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TV 불빛 속에 웅크린 그 유약한 등을 보며 마지막 기대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분노와 수치심, 비애를 삼켰습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며느리를 보며 한 글자를 뱉어냈습니다. 알았다. 그날 밤도 꼬박 세웠습니다. 다음 날 점심, 사돈어른 박 여사님이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거실은 금세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갇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따뜻한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새집 자랑을 늘어놓는 소리, 아들이 장모님 비위를 맞추는 소리, 도윤이의 재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 사진 같았고 저는 가위로 오려낸 불필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똑똑. 방문이 울리고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이고 위선적인 미소와 함께요. 쟁반 위에는 눈이 시리도록 흰 쌀밥 한 그릇과 검은 짠지, 김치뿐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책상 위에 쟁반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드세요. 밖에 음식은 기름져서 아버님 소화 안 되실까 봐요.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거실 식탁 사이 그 몇 미터의 거리가 마치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도윤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안 나와? 곧이어 며느리의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몸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 밥 먹을 땐 조용히 해. 도윤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이 애한테 왜 그래 하며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의 울음소리에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툭 차가운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비도 할아버지도 아닌 그저 짐짝 취급을 받는 늙은이였습니다. 한참 뒤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나더니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돈어른, 박 여사님의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접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지은이 말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던데 괜찮으십니까? 제가 핑계를 대려던 찰나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거길 가? 아버님 쉬셔야 돼. 방해하지 마. 그때 도윤이가 외쳤습니다. 외할머니, 할아버지 안 아파. 엄마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 도윤아, 지은이의 날카로운 고함이 아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어. 잠시 정적. 그 정적은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습니다. 잠시 후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부엌 가서 국그릇 하나 가져와라. 엄마, 그릇은 왜? 사돈어른께 닭백숙 좀 덜어다 드려야겠다. 편찮으시다면서 뜨끈한 국물이라도 드셔야지. 아니야 엄마, 아버님 정말 안정 취하셔야 돼. 들어가지 마. 친정어머니가 사돈을 챙기겠다는데 기를 쓰고 막아서는 딸. 그 비상식적인 행동이 문 밖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왜? 이 집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라도 있니? 어머니의 위험 있는 한마디에 며느리는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곧 방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뜨거운 백숙 그릇을 든 박 여사님. 그분의 눈빛이 제 책상 위, 손도 대지 않은 식은 밥과 김치 쪼가리에 꽂혔습니다. 순간 놀라움과 동시에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한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 뒤에서 사색이 되어 있었고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는 듯 했습니다. 사돈어른, 박 여사님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표정은 평온하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푹 고았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신경 써주셔서. 박 여사님은 저를 깊이 응시했습니다. 동정심과 미안함, 그리고 다 알겠습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뒤돌아 딸과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밥 먹는데 집안꼴이 이게 뭐냐. 다들 가서 앉아라.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사돈어른이 돌아가시나 싶었는데 제가 식은 밥을 버리려 할 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혼자서 계셨습니다. 사돈어른, 목소리는 작지만 정중했습니다. 내일 점심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랑 단둘이 식사 한번 하시지요. 아파트 앞 카페 거리에서 뵙고 싶습니다. 인생 선배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거절할 수 없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딸과 사위 앞에서는 체면을 세워주면서 따로 저를 챙기려는 그분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지요. 다음 날 박 여사님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저를 데리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고 난 뒤를 정확히 맞추신 거죠. 사돈어른,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따뜻한 라떼를 시켜주셨고 처음에는 돌아가신 박간 양반 이야기로 말문을 여셨습니다. 남편 병수발을 하며 겪었던 힘듦, 외로움,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커피가 반쯤 줄었을 때 본론이 나왔습니다. 사돈어른, 참 부끄럽습니다. 지은이가 외동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배려가 부족하고 결벽증까지 있어서 혹시 어제 저희 아이가 실수한 게 있지요? 책임을 당신 탓으로 돌리며 제게 말할 기회를 주는 그 화법.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며느리 흉을 보면 저만 못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어른. 지은이나 민호나 다 효자들입니다. 젊은 애들이 깔끔한 건 좋은 거죠.
문제는 접니다. 저는 제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우체 부위를 오래 해서 골병이 들었습니다. 다리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매일 약을 발라야 하고 피부병 때문에 한약재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제 냄새가 싫은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주책이죠.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인 자책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묵묵히 들으시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정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알겠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사돈어른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런 대접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은이,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 제가 책임지고 다시 가르쳐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말에 본인 집으로 오라고 꼭 다시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에게 혼이 났는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민호는 제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동안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제 당뇨 합병증과 피부 질환에 대한 진단서, 그리고 사용하는 약물이 일시적으로 채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서를 준비했습니다. 동정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로서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말, 사돈어른 댁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박 여사님은 직접 요리한 음식과 저를 위한 보양식을 내놓으셨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실 때 박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자식에게 패 끼칠까봐 제일 무섭지. 나도 요즘 무릎이 쑤셔서 잠을 못 자는데 지은이 너 걱정할까봐 말도 못해. 그녀는 딸을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아, 저번에 엄마가 사돈어른 방문 벌컥 열려고 해서 놀랐지. 엄마가 사과하마. 지은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가 왜 사과를. 들어봐라. 내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더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병석에 누워 계실 때 냄새가 많이 났었지. 나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었어. 하지만 박 여사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냄새 난다고 너희 할아버지를 방구석에 몰아넣고 밥 먹게 한 적 없다. 냄새는 싫을 수 있어도 부모의 존엄을 짓밟으면 안 되는 거니까. 집이라는 게 뭐냐? 밖에서 힘들고 지친 몸, 냄새나고 병든 몸이라도 편하게 쉴 수 있어야 집 아니냐? 가장 가까운 가족이 늙고 병들었다고 격리하면 그게 집이니? 수용소지. 박 여사님의 말에는 욕설 하나 없었지만 뼈를 때리는 일침이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지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더니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굽혀 깊숙이 절을 하셨습니다. 사돈어른,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무지하고 예의가 없어 사돈어른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자식 교육 잘못 시킨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정중한 사과, 그 깊은 허리 굽힘, 거실에 있던 모두에게 천둥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말리려 했지만 박 여사님은 꼼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모습을 본 지은이는 결국 무너져 통곡했습니다. 저는 품에서 준비해 간 진단서를 꺼내 아들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말없이 눈짓으로 읽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의사소견서다. 아비 몸에서 나는 냄새 씻지 않아서가 아니라 병 때문이고 살려고 바르는 약 때문이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더 늙을 거고 더 냄새나고 더 볼품 없어질 거다. 너희에게 짐이 되기 싫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내가 어릴 때 오줌 싸고 똥 쌌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냄새 난다고 너를 방 밖으로 내친 적 없다. 내 엄마도 내가 아파서 토할 때 더럽다고 피한 적 없다. 그게 가족이다. 가장이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민호는 진단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장모님의 사죄, 아내의 통곡, 그리고 아버지의 진단서. 40대 가장인 아들은 그제야 도망치던 비겁함을 버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을 따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은 침묵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놀던 손자 도윤이가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왜 다들 저라고 있어? 이거 무슨 게임이야? 나도 할래. 아이의 천진난만한 외침이 무거운 공기를 와장창 깨트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울던 지은이와 민호도 눈물 젖은 얼굴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가정 법정 같던 분위기가 부드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호는 말이 없었고 지은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은 밖으로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뒤 아들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더군요. 푹신하고 통기성이 좋은 회색 실내화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약국 가서 당뇨 환자용으로 달라고 했어요. 미끄럼 방지도 되고 발에 좋대요. 아들의 눈이 붉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변명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 큰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다. 일어나라. 아들은 그 외에도 무양 바디워시, 세제, 그리고 제 방에 놓을 공기청정기까지 사왔습니다. 지은이가 사다 놓은 방향제들은 싹 치워버렸죠. 지은이도 달라졌습니다. 저녁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찜을 올렸고 예전의 경멸 어린 눈빛 대신 죄송함과 어색함이 섞인 눈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소파에 누워만 있지 않고 집안일을 도왔고 저와 대화도 많이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기침하면 따뜻한 물을 떠다 주었고 TV보다 잠들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화창한 주말 저는 가족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 고향으로 내려가련다. 아들이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너희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건 나를 위해서다. 여기서 지내보니 알겠더구나.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자식에게 덩굴처럼 매달리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된 나무처럼 각자의 삶을 잘 살면서 그리워하는 거라는 걸.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도 불편하고 나도 내 자유가 없다. 저는 며느리를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번 일로 사돈 어른께 정말 감사했다. 친정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더구나. 내 자식 편들기보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사위와 사돈의 자존심까지 세워주시는 그 모습, 나도 많이 배웠다. 너도 그런 어머니를 닮았으니 앞으로 잘할 거라 믿는다. 그렇게 일주일 뒤 저는 아들 가족의 배웅을 받으며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묻더군요. 할아버지, 또 우리 집 올 거야? 그럼 언제든 놀러 가마. 너도 언제든 와라. 군고구마 구워줄게. 가족들을 보내고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흙내음과 풀냄새가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이 말대로 제 몸에서는 이제 햇볕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가정 내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노년의 존엄을 되찾았고 아들에게 사랑하고 책임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곳 내 뿌리와 추억이 있는 고향에서 내 발로 서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진정한 노년의 삶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수 씨는 인내와 지혜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효와 존중이라는 뼈저린 인생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며느리의 행동, 단순히 결벽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현대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투영된 걸까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침묵했던 아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사돈어른의 그 현명한 대처가 없었다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가신 김영수 씨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삶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